우리 오늘 미국 대학교 진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안내 설명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인사할까요? 예, 저는 그 해연유학원의 전우윤 원장이라고 하고요. 예,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이제 지니 아빠라고 해서 제가 이제 글을 좀 많이 올리고 있어서 저를 이미 이제 얼굴을 보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같은 데도 조금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보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은 저희 부원장님하고 함께 이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소희 부원장님,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해연유학원의 미국, 캐나다 담당하고 있는 김성일 부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수 착착착착. 예. 자, 오늘 이제 미국 대학교 진학 기본 설명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국 대학교의 진학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미국 대학을 가는지, 미국 대학을 이제 가려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심도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한 시간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한 시간 정도의 기본적인 미국 대학교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결정하고, 그다음에 미국 대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해연유학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해연유학원은 1991년에 이제 설립이 돼서요. 이제 내년이면 딱 30년이 됐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고요.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이렇게 어학연수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대학 진학을 위주로 하는 그런 유학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여러 국가들을 비교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에 맞게 상중하 이렇게 가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그런 유학원이고요.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Q&A라는 이제 탭이 이게 창이 조그맣게 이렇게 내려오시면 뜰 건데요. Q&A에다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혹은 설명회가 끝난 후에 Q&A 시간 또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 오면 저희가 확인 중간에 하면 하고, 확인을 중간에 못하면 뒤쪽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코로나19죠. 예, 코로나19인데 지금 미국 코로나19 상황이 어떤가요? 솔직히 미국 코로나 상황 심각합니다. 별로 좋진 않죠. 예.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 CDC라고 우리나라 질병통제센터에 해당되는 곳에서 통계 자료를 보면 4월달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하루에 40만 명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생했었지만 최근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네요. 근데 뭐 물론 텍사스나 아리조나가 조금 늘고는 있지만 뭐 미국 잡겠죠. 저희가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만간 뭐 백신도 지금 계속 각 나라에서 지금 열심히 개발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뭐 이번 9월 학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내년 봄 학기는 뭐 그래도 충분히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지금 대면 수업을 이제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나요? 지금 원래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대면 수업을 100%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면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방향이 생기고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뭔가요? 또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병행하면서 수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일부 수업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일부 수업 대면으로 하고, 아니면 이제 뭐 두 개 중에 선택이 가능한 건가요? 네, 국제학생은 아무래도 현재 미국 그 대사관이 아직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8월 중순까지 인터뷰를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9월이나 10월 대사관이 오픈되고 학생 비자를 받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직접 가서 이제 캠퍼스에서 수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당분간은 온라인 수업이 될 확률이 아무래도 저희가 기대하기는 오프라인으로 100%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저희의 그냥 바람인 것 같고 현재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아무래도 가는 방향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온오프라인 병행. 네, 온오프라인 병행.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뭐 좋은 점, 안 좋은 점 뭐 있을 텐데 왜 미국
대학을 갈까요? 뭐 왜 미국 대학을 가는지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그렇죠. 미국 관계는 굉장히 사실 좋은 관계고 그렇지만 사실 생각보다 또 저희가 미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인구가 생각보다는 많아요. 저희도 잘 몰랐었는데 생각보다 인구가 3억 3천이고 땅덩어리도 세계에서 세 번째. 저게 이제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남한의 한 100배? 100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역사가 생각보다는 짧지만 그러나 우리 그 세계사에 미친 영향은 사실 굉장히 커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 이제 US 히스토리에 꼭 그 기억해야 될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 독립한 독립선언 이것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주요 도시들은 저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는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도시들 뭐 LA, 시카고, 뉴욕 뭐 다양한 도시들 보스턴이나 뭐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중에 제가 뉴욕, LA, 시카고 가봤고 휴스턴 안 가봤어요. 보스턴 가봤고 피닉스 안 가봤고 필라델피아 가봤고 시애틀도 가봤고 샌프란은 간지 안 간지 약간 헷갈렸는데요. 어쨌든 많이 가봤습니다. 자, 이 다음은 이제 미국 지도인데요. 이게 사실 이제 50개 주죠. 미국은 정확하게 50개 주 플러스 저 끝에 이제 워싱턴 D.C.가 별개의 이제 특별행정자치 구역입니다. 그렇죠. 우리로 치면은 세종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오바마가 아니라 트럼프죠 지금. 트럼프가 저기 있죠. 사실 이제 이 주 그림을 넣은 이유가 미국은 이 주 안에 있냐 밖에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특히 주립대 같은 경우는 주 안에 있어야지 인스테이트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거 개념을 좀 약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한 주가 한 국가처럼 움직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 미국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각 주마다 물론 캘리포니아나 아니면은 저기 시애틀, 워싱턴 물론 아마존이 큰 기업이긴 하지만 진짜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사실 유명하고 그렇죠. 세계적인 뭐 애플이나 우리가 또 많이 신고 있는 나이키 미국 겁니다. 월마트나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낯익은 회사들이 많아요. 페덱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CVS 이거 CVS 미국 현재 가면은 곳곳에 보이는 거 있고 존슨앤존스, 베이비 오일 많죠. 이런 많은 기업들이 사실 세계적으로 많이 펼쳐져 있는데 국제학생들이 여기에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사실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많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사실 뭐 이제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아마존은 좀 약간 이제 별로 이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긴 한데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는 꿈의 직장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하는 직장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초강대국. 아직은 뭐 사실 G2 해갖고 이제 중국이 따라오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미국 대학교가 이제 그럼 미국 대학교도 이제 좋은데 그럼 왜 미국 대학교가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미국 대학교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물론 2년제 4년제 합치면 4,000개가 넘고 그리고 4년제만 하더라도 거의 한 3,000개가량. 3,000개.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우리나라 대학교 수가 우리나라 대학교가요. 200개가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200개가 좀 안 되는 거예요. 한 10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대학교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름이 이제 어떤 대학교는 유니버시티고 어떤 대학교는 칼리지죠. 이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이 단과대학 개념 내지는 뭐 약간 이제 전문 대학교 개념. 우리 전문대가 우리나라 전문대는 아니고 전문적인 대학교라고 해서 사실 이제 MIT도 그렇죠. 이름이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인스티튜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는 대학교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자, 이게 훅 나와버렸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만들면서 실수했네요. 자, 이제 미국 대학교 순위. 자, 그럼 이제
미국 대학교가 네. 2,800개가 넘는 2,800개. 인데 미국 대학교 순위는 보통 이제 어떻게 매기나요? 미국 대학교는 지금 보시면은 뭐 수많은 대학교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가장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US 유스라는 랭킹에서 많이 보시는데 거기서는 특별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연구 실적, 신입생의 입학률, 재학생 만족도, 졸업 및 취업률, 그다음에 정부에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졸업생이 그 학교에 얼마나 많이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졸업생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SAT 점수만 높거나 GPA가 높은 학교만을 좋은 학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졸업생들이 또 이 학교에 대해서 아니면 재학생들이 어떻게 만족하느냐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문대학교, 네. 상위권 대학교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보통 상위권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준에서는 뭐 앞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여지긴 했지만 대략 200개 중에 200개 정도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2,000개가 넘으니까. 2,800개가 3,000개 가까이 3,000개 되니까 200개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국구 대학교입니다. 전국구 대학교. 그다음에 리서치 베이스드 대학교고, 그러니까 연구 중심 대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도 사실 이제 그 200위 안에 들어가야지 제대로 이제 연봉도 제대로 받고 연구 서포트도 제대로 받고 그런 이제 개념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상위 한 20위권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아이비리그 혹은 준 아이비리그 뭐 이 정도 급이죠. 뭐 그런 학교들이 탑티어의 대학교들이고 이제 20위권까지는 이제 가끔 이제 UC 버클리나 LA가 들어가면서 19개 플러스 버클리나 LA 해갖고 다 사립대학교들 위주고요. 거기는 사실은 이제 거의 넘사벽의 대학교에 가까운 이제 대학교들이고 물론 이제 합격생들이 가끔씩 배출되긴 하지만 그런 학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학교가 보통 한 70위권까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상위권 정도 최상위권. 네. 왜냐면은 미국은 주만 해도 사실 50개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각 주의 최고 좋은 대학교만 합쳐서 한 50개. 물론 UC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교가 보통 4개에서 8개 이상 많기 때문에 물론 안 좋은 그러니까 일부 조금 낙후된 주들은 좋은 대학교가 좀 많이 순위가 빠지긴 하지만 그렇죠.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 주에서만 제일 좋은 학교만 합쳐도 50개가 넘죠. 네, 그렇죠. 이게 주가 한 나라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들만 모아도 50개가 넘는다. 이런 개념으로 좀 아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한 72선에서 한 112, 120이 요 정도까지가 중상위권 이제 어느 정도 상위권이긴 한데 아주 최상위는 못 들어가는 요 정도. 근데 그 구분선에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시면 좀 나오는데 의미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한 200위권까지 이 정도가 그래도 한 중상위 뭐 전국구 대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건 뭔가요? 그런데 이제 이 수많은 대학 중에서 과연 내가 MIT나 하버드만 가야 되는가? 예, MIT 하버드 가면 좋지만 가면 좋죠. 가면 좋으나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꼭 대학 순위가 중요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꼭 미국은 이제 주마다 좋은 대학교로 나오게 되면은 취업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MIT, 하버드만 거기를 안 넣으더라도 취업하는데 사실 어려움은 없으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취업이 잘 되는 전공보다는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서 그 전공이 나한테 맞는지 사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거. 그렇죠, 그렇죠. 비용도 사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들도 지금 뭐 그렇죠. 유학하고 있는데 부담스러워요. 우리나라 대학은 아무리 비싸도 사실 1,000만 원이 넘는 대학교가 잘 없잖아요. 근데 미국 대학은 비싼 학교는 5천에서 6천만 원 학비만 그렇고 거기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1년에 1억을 뭐 보통 넘는 대학교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는 동안 감당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걸 사실 비용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도시, 소도시, 사립대, 주립대 이 부분은 이제 학생의 뭐 선호도나 아니면은 또 사실 미국은 대도시와 소도시 부분에 안전면은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자체가 대도시는 대부분 사실 안전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희도 뭐 미국을 많이 방문해보지만 특히 시카고나 뉴욕이나 밤에 돌아다니는 거는
사실 위험하죠. 물론 이제 대도시에서 이제 취업의 기회는 상당히 많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또 위험한 부분들도 많고 꼭 대도시에 있는 대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소도시에 있는 대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뭐 본인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 학과 특성이나 적성이나 모든 부분도 사실 고려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성적으로 어떤 학교 가는 거. 그렇죠. 내 성적도 중요하고 네. 적성도 중요하고 네. 순위도 사실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도시냐 소도시냐 그다음에 경제적인 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학교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이 그림은 이제 이거를 미국 대학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지 그걸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게 감이 조금 오실 것 같아서 이걸 넣어봤는데요. 미국은 아까 한 거의 3,000개, 2,800개 정도 있다고 했고 그 중에서 6%가 사실 200개예요. 거기에 영국 대학은 약 한 100%인가요? 이게 탑 10이 6% 정도밖에 안 되고 150개니까. 그리고 캐나다, 미국과 옆에 붙어 있는 캐나다는 사실 100개도 안 돼요, 대학이. 해봐야 탑 6가 이제 한 6개. 그다음에 호주는 오히려 더 작네요. 거의 한 절반 정도니까 3개.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절대 비교는 물론 맞지는 않아요. 사실 맞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제 절대적으로 사립대학교의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깔아주는 대학교, 이제 랭킹이 없는 사립대학교들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대 비교는 사실 쉽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숫자 안에서 200위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대학교다라고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주립하고 사립 뭐가 다른가요? 자, 주립과 사립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은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립은 기본적으로 최소 학생이 물론 적은 학교는 2만 명 미만 되는 학교는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일부 학교고 대부분 3만 명. 아마 미국에서 제일 큰 학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리조나 같은데 거기가 11만 명. 11만 명 깜짝 놀랐어요. 11만 명 듣고 네, 11만 명. 그러나 이제 사립대학교는 안 와봐야 2만 명, 만 명. 그리고 혹시 MIT 학생 수 몇 명인지 아세요? 한 5천 명 되나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500명? 그래요? 정말 작네요. 네, 사실 미국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사립대학교들은 대부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굉장히 작고요. 물론 어느 정도 괜찮은 학교라고 하는 유펜 정도만 하면 한 10,000명, 뉴욕대학교 한 10,000명. 그 외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사립대학교들은 거의 1,000에서 2,000, 3,000, 몇천 명 되지가 않기 때문에 원래도 이렇게 입학하기가 힘들지만 재학생이 너무나 적게 뽑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학비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영 주체가 누군가. 그래서 이제 이 주립대학은 아무래도 말 그대로 주에서 운영하는 우리로 치면 국립대학교 개념이고 그렇죠. 사립대학교는 특별 그 개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재단에서 이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비 차이도 있고 규모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런 거에서 오는 그 규모 자체가 이제 작다는 의미는 한 클래스당 이제 학생 숫자가 작기 때문에 사실 사립이 좋은 부분도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리서치 참여라든가 교수님과 친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장점이 있고 대신에 이제 뭐 큰 액티비티 행사, 스포츠 팀 뭐 이런 건 사실 주립이 훨씬 더 그렇죠. 대부분 스포츠 활동을 잘 하는 학교. 원래 사실 아이비리그라는 학교는 이제 스포츠 활동 때문에 생겨진 학교이긴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주립대학교들이 그 명성을 다 차지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숫자에서 밀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숫자에서 밀리면. 자, 그 다음에 그럼 학교 선택은 아까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공 선택을 이제 본인이 어떤 전공을 선택할 건가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정말 심도 깊게 본인이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어떤 성향인지를 잘 선택해야지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사립과 주립. 물론 이제 주립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 사실 거의 없고 사립은 학비는 비싸지만 장학금의 기회는 생각보다 더 많이 있으니까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학비와 생활비를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날씨, 기후 왜냐면은 미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쪽은 춥고 남쪽은 더 먼저 계속 여름이고 그런 부분들도 뭐 고려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학교 결정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 학생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성적 조건, 뭐 영어 성적이나 토플이나 이런 거 물어보고 이제 랭킹 보통 이제 처음에 물어보시고 막 그러는데 이제 요새는 저는 이제 오시면 부모님께 이제 예산이 이제 얼마나 가능하신지를 사실은 먼저 물어봅니다. 이제 스펙 있고 장학금도 이제 고려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의 주어진 예산 안에서 가장 랭킹 장학금을 고려해서 랭킹이 높은 데가 어디일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뭐 외동 아들이라고 해서 이제 어디 명문대학교 사립대학교 이제 시작했다가 한 1년만 하고 그만두고 한국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 있는 인서울의 대학교긴 하지만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졸업한 케이스도 사실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작정 이제 그게 좋다고는 그냥 랭킹만 좋고 한다고 이제 보내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공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요?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을 했을 때 제일 오랜 시간 가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전공 선택을 할 때 이게 전망 좋은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사실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전공만 선택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취업 잘 되는 전공만 선택하는 것도 힘들고 그 중간에 그 어떻게 보면은 변곡점, 밸런스 이 부분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선진화된 많은 전공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IT가 우리나라가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미국이 더 잘 되긴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 학생들이 또 잘하는 게 있잖아요. 수학이나 이제 특정 분야, 뭐 손기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이제 어느 부분이 잘하는지 왜냐하면 적성에 맞지 않는 왜냐면 IT는 사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취업이 가장 잘 되지만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IT 쪽으로 가게 됐을 때는 사실 진급이 안 돼요. 2학년, 3학년 진급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성하고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은 일단은 취업은 뭐 아무리 그 내가 졸업을 하는 거랑 취업하는 거랑 별개의 문제니까 본인의 적성과 본인이 잘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상담을 오면 기본적으로 제일 이제 먼저 물어보는 건 수학을 좋아하느냐 혹은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수포자냐 수포자 많아요. 정말 수포자가 굉장히 많은데 수포자냐 이거가 사실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래서 공대 계열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가능하냐 그래도 뭐 막 아주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이제 경영 계열까지 커버가 가능한데 수포자면 사실 엔지니어링은 이제 고사하고 이제 경영도 커버가 안 돼. 왜냐면 회계학이나 이런 거 다 수학적 개념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 먼저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가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아들도 가끔씩 그런 게 있는데 래퍼가 되겠다고. 나는 래퍼가 되고 싶어요. 좋아요. 그건 좋은데 사실은 이게 정말 본인이 즐겁고 즐기지만 재능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이게 직업이 될 수 없는 어떤 섹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래퍼는 그냥 취미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뿌려서 혹시 알아요? 이제 래퍼 열심히 유튜브에 뿌렸는데 잘 돼서 팔로우 한 10만 명 되고 하면 그냥 그거 직업이 돼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이제 그걸 직업으로 삼기 힘드니까 본인이 공부할 수 있고 나중에 장래에 이제 직업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영원한 숙제예요. 영원한 숙제고 저도 사실은 이제 공대를 나왔거든요. 엔지니어링을 나와서 이제 유학업은 이제 전혀 생뚱한 이제 직업인데 그래도 이제 또 상담하실 때는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뭐 약간은 관련이 없는 건데 이제 저도 건설회사에서 한 뭐 2년 반 정도 이게 근무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런 적성 문제는 사실은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긴 해요. 계속 고민해야 되고 하지만 어쨌든 약간 두 개의 밸런스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야들인데 이건 시간이 좀 이제 많이 가니까 좀 지나가겠습니다.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사이언스, 뭐 최근에 뜨고 있는 많은 전공들을 좀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 경영도 이제 일반 경영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뜨는 거가 이제 국제 경영, 빅데이터, 스포츠 경영,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인문 사이언스는 뭐 심리, 국제관계, 특수교육. 근데 심리학은 좀 어려워요. 좀 조심해서 해야 되죠. 네. 예. 그러니까 마케팅 부서로 갔는데 이제 소비자 심리학을 그렇죠. 전공하는 학생들이 또 마케팅 회사에 또 들어가는 확률도 높아서 수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공들은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러나 생각보다도 많은 회사들이나 많은 그 취업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수포자들도 갈 때는 있습니다. 갈 때는 있습니다. 그 인문학 계열이라든가 뭐 그런 쪽 괜찮습니다. 디자인 쪽도 요새 계속 많이 뜨고 있죠. 특히 게임 디자인. 게임 디자인 요새 많이 하고 있죠. 게임 좋아하는데 나는 만들고 싶어요. 한번 해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대학교 지원 및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오늘 시간은 뭐 아주 상세하게 언제 뭐 해야 된다, 언제 뭐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나서기보다는 그 큰 틀에서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미국 자체는 우수한 학생들, 우리로 치면은 여기가 얼리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국 개념으로는 수시, 이제 보통 8월 달부터 해서 11월 1일 이전까지 그 11학년까지의 성적과 그리고 SAT나 ACT,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 활동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커먼 어플리케이션이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뭐 12월 달에 이제 받으면서 떨어지면은 이제 레귤러 일반 지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붙으면은 이제 바로 다음 뭐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얼리 지원도 이제 얼리 디시전이 있고 얼리 액션이 있는데,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하면 얼리 디시전으로 내가 한 학교를 지원하는 거고요. 지원했는데 합격되면 무조건 그 학교를 가야 됩니다. 내가 그 학교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안 가겠다 이거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 학교를 가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이제 묶이는 거기 때문에 딴 학교 지원 못 합니다.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얼리 액션은 그냥 미리 지원하는 거고 미리 결과를 받는 거 개념이고, 묶이진 않아요. 딴 학교 나중에 이제 내가 포기해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얼리 디시전이 사실은 약간 더 합격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기는 합니다. 보통은. 물론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사실 이제 이 얼리를 지원한다는 의미는 상위권 대학교에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중위권 대학교는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중위권은 대부분 얼리도 잘 먹지도 않아요. 그런 건 좀 고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지원은 이제 계속 있죠. 원서 마감이 늦는 학교는 뭐 7월까지도 받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요번 보라키고 아직 받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죠.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800개, 거기 CC까지 합치면 4,000개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뭐 UC나 랭킹별로 이제 11월 말, 12월 말, 1월 계속해서 이제 쭉쭉쭉 나가는 거라서, 학생이 본인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 결과가 빨리 나와서 떨어졌다. 그러면 조금 더 랭킹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이제 개별을 통해서 다음 연도를 준비하고. 근데 한국은 보통 재수 개념이 있지만 미국은 사실 재수 개념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은 본인의 성적이나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대부분 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간 다음에 차라리 이제 편입을 많이 편입을 하는 경향이 많지. 뭐 우리나라처럼 재수를 해서 그 다음에 뭐 좋은 학교를 가겠다. 잘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잘 보시면 이제 그래서 8월부터 지원이 시작되고, 보통의 상위권은 이제 12월, 1월 요때 이제 마감되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보통 이제 한 3월, 5월 정도면 이제 마감이 보통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학년 마치고 12학년을 들어가면서 바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학년을 마치고 나서 준비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이제 수능 볼 때까지 이제 기다리거나 수시도 한 뭐 8, 9월 이렇게 늦잖아요. 그렇게까지 늦게 기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는 빨리 지원을 하고, 그래서 성적을 9학년부터 11학년 성적을 위주로 봅니다. 12학년도 들어가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제출을 하는 거고, 보통 이제 11학년 9, 10, 11 이 성적이 대입에 관해서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1학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자, 상위권 대학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필요한가요? 미국은 아무래도 워낙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에는 모두 다 4.0이면 사실 누가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SAT나 ACT 붙고
거기에 에세이 붙고 거기에 또 추천서 붙고 거기에 비교과 활동인 엑스트라 커리큘라 거기에 또 봉사 활동 다양한 막 리더십 활동까지 모든 부분들이 다 사실 다 붙는데 그래도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물론 이제 모두 다 잘 해야 되는 거는 맞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중요도로 학업 난이도가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좀 시골에 있는 일반 비평준화된 조금 낮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굉장히 명문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차이를 미국 학교들은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반 과목을 들었느냐 아니면 AP 과목이나 아니면 컬리지나 아너 과목이 들었느냐를 학교에서는 좀 더 우위에 두고 이제 뽑는 거지 단순히 그냥 GPA가 4.0에 4.0이라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뽑지는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학업 난이도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로 이제 해놨고 물론 또 SAT나 ACT 이거는 이제 US 유스 랭킹의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점수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SAT 점수. 그리고 GPA는 당연히 높긴 하지만 거기에 리그 오브 세컨더리 스쿨 리코드라는 학업 난이도가 보통은 AP나 아니면 서브젝트 과목이나 이런 걸로 이제 보통 많이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천서나 에세이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외활동, 봉사활동 다 중요해요. 네. 그러나 뭐 중요하지 않게 보는 게 저기 뭐 지원자의 관심이나 인터뷰가 생각보다는 많은 그 큰 뭐 당락의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제 본인 학생이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신이라고 볼 수 있는 내신 성적, 학업 난이도, 표준 요 세 가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사실 준비하게 될 것 같아요. 가끔 이제 한국 그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나는 이제 내신은 망했어요. 특목고 다녀서 뭐 내신은 망했어요. 하지만 SAT로 커버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가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학생들이 이제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는 보통 CC를 가서 그러니까 커뮤니티 컬리지죠. 가서 이제 편입을 노리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한 4, 5등급 정도면은 보통 이제 패스웨이라고 하는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편입을 노릴 수 있는 약간의 또 다른 방법이 또 생기긴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명문대를 갈 수 있는 좋은 내신이라는 거는 한국으로 봤을 때 혹은 이제 뭐 GPA로 봤을 때 한 몇 점 정도가 좋은 내신으로 쳐주나요? 사실 뭐 1등급 돼야 되겠죠. 1, 2등급 정도는 1, 2등급, 최소 네. 되고 GPA로는 3.89 3.89. 네. 하고 사실은 이제 저희 그 명문대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 보면 원래 4.0이 만점인데 4.12 뭐 이렇게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AP는 이제 5점이 만점으로 가산되니까 그런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명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GPA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업 난이도 AP나 뭐 이런 걸 수강해서 하고 SAT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들 이제 지원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P 난이도를 본인들의 그 학교가 만약에 아주 높은 수준의 학교가 아니라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 미리 영어는 AP 잉글리시 랭귀지나 리터레처 또는 사이언스 계열로는 뭐 생물, 화학, 물리 쪽 과목들 그렇죠. 아니면은 역사나 뭐 US 히스토리는 꼭 해야 되겠죠. 아니면 지오그래피나 경제학 쪽들. 그 다음에 수학.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수학이 늦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그 명문대학교를 진학하는 학생은 칼 A나 BC를 다 이미 4.5점 이상 다 받고 진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대학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안 생기더라고요. 저게 물론 이제 일부 학생들은 대부분 수학을 잘 하는데 또 일부 학생들은 수학을 잘 못하면서 좋은 학교를 조금 지원을 생각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부 명문 학교들은 인문학 쪽인데도 수학을 잘 하는 걸 요구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미국 대학을 진학하는데 포기를 했다면은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수학은 어떻게든 최소한 미적분은 아니더라도 그 밑에 프리칼큘러스는 꼭 마치고 가는 거를 해야 돼요. 웬만하면 칼큘러스까지 하세요. 당연히 웬만하면 칼큘러스 해야 되겠지만 좀 괜찮은 학교 가려면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SAT와 ACT. 저희가 사실 SAT만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일부 또 중부 지역에 이제 가끔 다니는 학생들이 ACT를 얘기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한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에 있거나 대부분 학생들 SAT가 좀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렇죠. 지도상을 보시면은 오히려 ACT라는 시험이 좀 더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색이 SAT, 그렇죠. ACT가 빨간색. 그래서 그러면 SAT와 ACT 이거는 이제 물론 이미 뭐 11학년, 12학년인 학생들은 사실 SAT를 준비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9학년이나 10학년이나 미국 교과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오히려 이제 ACT를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물론 SAT와 ACT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SAT는 지금 영어와 수학 두 가지만 보는데 그렇죠. ACT는 거기에 과학 과목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혹시 수학이 약간 비중이 조금 낮은 약간 약한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ACT 과학을 통해서 약간 복용하는 게 될 수도 있는데 과학도 못하면은 그렇죠. 인생이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럼 점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점수가? 이제 ACT, 올드 SAT, 뉴 SAT 점수 환산을 보시면은 ACT는 좀 특이한 부분이 36점 만점인데 이거는 이제 각 과목 점수를 평균을 내서 36점을 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과목 점수가 36점이면은 36점인데 특정 과목이 20점이면은 아무리 잘한 과목이 영어를 잘하더라도 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SAT는 800, 800점 만점이고 이제 두 과목을 합쳐서 이제 1,500, 1,400, 뭐 1,300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상위권 그래도 그 50위권 이내에 가려면 한 1450은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ACT는 약 32점 이상은 준비를 해야지 여기서 50이라는 것은 웬만한 명문 주립이다. 거기에 사실 이제 한 20위권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한 1550 뭐 이렇게는 뭐 나가 된다고가 이제 노멀하게 이제 상식입니다. 근데 가끔씩 뭐 낮은 점수를 붙기도 하고 더 높은 점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는 SAT만 1550이 중요한 게 아니라 GPA, AP, 서브제까지 병행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시험 점수나 특정한 거에만 이렇게 올인을 하면 안 되고요. 모든 영역에서 다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클럽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은 뭐 본인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하시면 뭐 하는 게 좋나요? 아무래도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왜냐하면 미국 대학들은 본인의 대학에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학생들 그 말은 소극적인 학생보다는 좀 적극적인 학생 적극적인 학생들은 사실 대부분 리더십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의 운영을 하거나 어떤 스포츠 활동에서 장을 하는 거 주장을 하는 거거나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을 때 학교에서는 그 학생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보고 그 부분을 이제 에세이에 잘 녹였을 때 학생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에세이는 어떻게? 에세이 부분은 사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보편적인 내용들 그냥 본인이 학교에서 생활했던 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경험했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적는 것보다는 어떤 특별히 이제 본인이 인생 가운데서 물론 이제 뭐 20살 안 되는 짧은 인생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러나 다양한 특정 사건들은 행사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쓰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쓰는 거를 학교에서는 좋아를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좀 어떤 사건이 있을지를 생각해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도 문법이나 철자법에 대한 오류를 학교에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니까 이 부분 왜냐하면 본인의 영어 실력하고 관계돼서 이것도 좀 잘 유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세이에서 거짓말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유의해서 보시면 되는 게 미국 사람들 생각보다 거짓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겪었던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가끔씩 소설을 써오시는 분이 계시죠. 계신데 네. 그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클럽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를 모두 다 함축된 거를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좋은 스토리만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스토리. 학교가 원하는 내용보다는 정말 내가 겪었던 진실한 내용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데드라인 끝에 가서 이제 그걸 완성하기보다 저희가 제일 항상 힘든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에세이를 써라.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에세이에 대해서 그 감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부분을 해드리긴 하지만 근데 이분들이 기초적인 거를 제출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에세이를 써주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에세이를 써주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가끔 정말 와서 그냥 써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실 학교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부모님이 썼는지 누가 대피를 했는지. 그래서 본인의 정말 진실한 얘기들을 저희가 이제 한 1년 전이나 2년 전부터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끌어내야죠. 끌어내고 하는 거를 작업을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뭐 어떤 사건을 단순히 끄집어내는 게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러나 시간을 들여서 하나씩 어떤 사건을 뽑아서 그거를 이제 뼈대를 만들면은 충분히 좋은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감 전날 또는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작성하는 것보다는 최소 1년 전부터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학년별로 뭘 준비해나요? 이게 참 표가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확대해 보세요. 확대됩니다. 이거 확대됩니다. 이게 복잡하게 쓰여 있고 이거를 뭐 특정한 한 학생을 위해서 사실 안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크게 두 부류로 나눴어요. 그냥 보통의 학생과 그다음에 또 성적 우수 학생. 9학년부터 이제 보통의 학생들은 사실 다른 것보다는 영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어가 안 된 상태, 특히 토플이 80점이나 90점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SAT 뛰어들었다가 아무리 잘해도 1100점을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최소 토플은 90점. 특별히 리딩 파트가 23에서 25점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SAT 아무리 우리나라 강남에 와서 여름방학 때 1000만 원씩 들여서 해도 1100점 나오면은 너무 안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9학년 때는 절대로 SAT를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토플을 어떻게든 내가 80점이든 90점이든 특히 리딩 파트. 왜냐면은 SAT 자체는 뭐 듣기나 뭐 말하기가 없기 때문에 리딩 중심적으로 그거를 꼭 잘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미 토플이 약 90점에서 100점 이상 되면은 이 학생들은 이제 내신 중심으로 SAT2 서브제급이나 AP를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학년 들어가서부터는 학생들이 이제 SAT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이때도 만약에 토플 성적이 여전히 70이고 60이다. 그러면 SAT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서 그런 학생 봤습니다. 아무리 해도 토플이 왜냐면은 미국에서 아무리 고등학교를 5년 다니고 4년 다니고 하더라도 사실 토플이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영어가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SAT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학생은 사실 1100점, 1200점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토플은 어떻게든 반드시 잡고 가야 됩니다. 토플을 잡지 않고 SAT를 먼저 하는 분들이 물론 이제 일부 SAT 학원에서 그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SAT 잘하면 토플을 그냥 내. 그거는 이제 영어 잘하는 아이들에 대한 기준인 거고 영어가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이 토플보다 SAT를 먼저 하는 경우 아무리 해도 사실 SAT가 1100 이상 넘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학생들 중에서 SAT가 1400, 1500점 받은 학생들은 토플은 기본적으로 100점에서 110점을 그냥 받더라고요. 근데 토플이 80점이나 70점인 학생들이 SAT가 아무리 잘 나와도 1100, 1200 이상 된 학생들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상관관계가 사실 그러니까 반드시 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 SAT를 준비하는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SAT가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강남의 학원들이 몇백만 원씩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수한 학생들은 SAT를 이제 10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여름 방학 때 한국에 와서 강남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첨언해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SAT 시험이 이제 보통 이제 언제 있냐면 이제 여름 방학 때 한 번 있고 9월 이제 10월 정도에 한번 이제 10월 11월에 이제 SAT 1, 2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12월에 있고 이제 이게 제일 이제 메인 시험들이거든요. 근데 토플만 사실 잘 되면 그리고 SAT가 그 SAT 점수를 나중에 제출하면 SAT 점수에 몇 번 받는지 다 레코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들쭉날쭉 이렇게 너무 많이 봐서 들쭉날쭉 이렇게 하면 학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딱 한 번 깔끔하게 보든지 아니면 한, 둘, 세 번 정도 보고 점수가 계속 올라가.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더 학교에서 이제 그 높게 쳐주는데 들쭉날쭉 한다든지 더 떨어진다든지 막 너무 많이 봤다든지 하면 학교에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 볼수록 요령 점수가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11학년 전까지 토플을 끝내놓고 11학년 1학기까지는 최소한 토플을 끝내놓고 11학년 2학기 때 SAT를 조금 준비 시작했다가 11학년 끝나고 한국 와서 SAT 학원을 바싹 다니고 바로 가을에 SAT를 보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물론 이제 약간 더 여유가 있고 약간 더 미리 시작한 학생들은 10학년 마치고 이제 SAT를 봐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원하는 학교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영어 안 되면 SAT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제가 너무나 많이 보고 너무나 많이 실패 케이스를 나왔고 투자만 투자대로 하고 결과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토플은 사실 뭐 5번을 보든 10번을 보든 100번을 봐도 괜찮아요. 예, 성적표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돈은 많이 나가겠지만 그러나 SAT는 절대 3번 이상 보면은 학교에서 그걸 다 알기 때문에 SAT를 볼 때는 정말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학년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물론 이제 상위권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5월, 6월, 8월 물론 이제 8월 시험은 사실 한국에서는 시험을 볼 수는 없어요. 대부분 미국 본토 그러니까 하와이나 LA를 가서 이제 보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아니면은 보통 10월이나 11월에 이제 보통 보고 오긴 하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은 대부분은 이제 얼리를 지원하지 않게 되면은 보통은 12학년 10월, 11월 이때 보면서 이제 1월 말, 2월 초에 이제 대부분은 지원을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선 학생들은 그 전에 11학년 때 뭐 여름 방학 때 왔을 때 바짝 SAT 공부하고 8월 달에 미국 가서 SAT 시험 보고 이제 12학년에 바로 이제 얼리를 지원하는 거죠. 이런 그 스케줄을 본인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성적이나 AP나 왜냐하면 AP는 아까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긴 했지만 AP 자체는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듣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도 1년에 딱 한 번 있죠. 1년에 5월에 딱 한 번 있고 AP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들어야 되는 그 단계를 순차적으로 듣는 거지 단순히 내가 뭐 AP 캘큘러스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내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캘큘러스 듣는 거는 점수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AP를 리포트를 했을 때 내가 제출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점수가 너무 낮아서 제출을 안 하려고 하면은 안 해도 되지만 지금은 제출을 하게 되면은 모든 점수를 다 내야 되는 거고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안 하는 거로 나와 있는 거라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2점, 3점처럼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오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메이크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불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AP도 굉장히 신중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상위권 사립대나 주립대들은 4점 이상을 받아야지 그렇죠. 학점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제 상위권 대학교, 흔히들 SAT가 꼭 필요한 대학교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미국 전체 대학교 중에서 SAT를 필수로 요구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외로 많지 않습니다. 한 60개, 70개? 이 정도 뭐 100개가 안 넘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대학교는 SAT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대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중상위권 이하 대학교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상위권 이하의 대학은 어떻게 지원할까요? 자, 예.
중상위권이라고 하는 거는 US 유스 랭킹 기준으로 약 70위권부터 한 110위권, 120위권인데요. 예. 이 학교들은 주로 이제 GPA 성적과 토플 성적만으로 보고, 그리고 일부 학교 중에서 이제 SAT를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장학금을 받기 그렇죠. 위해서는 이제 필요하죠. SAT의 점수를 또 반영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전형은 이제 패스웨이 전형이라고 해서 국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내신 성적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3점보다는 약간 낮은 한 2.5 정도, 그다음에 토플도 원래는 8, 90점인데 약간 낮은 한 6, 70점 정도. 1년 정도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학년을 올려보내는 거지. 이 아이들을 영어만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 예. 패스웨이라는 전형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고, 많은 학생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또 좋은 명문 대학으로 이제 편입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다이렉트 지원, 뭐 이렇게 SAT가 필요 없는 학교들 지원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대부분은 뭐 고등학교 내신 9학년부터, 우리 한국은 이제 고3이, 고1이 이제 10학년부터인데 대부분 미국 대학들은 고등학교가 9학년부터니까 9학년부터 12학년, 그 다음에 토플, IBT나 IELTS, SAT와 ACT는 대부분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SAT를 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에세이도 대부분은 사실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말씀드린 또 장학금 받으려면 중요합니다. 장학금. 에세이, 내가 왜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됐고 이 학교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에세이를 받으시면 좋고, 그다음에 추천서도 없어도 되지만 또 제출을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 학생을 주의 깊게 보겠죠. 비교과 활동은 뭐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는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먼앱으로 또는 뭐 학교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지원을 하게 됐을 때 보통 데드라인이 아무래도 정규 상위권 대학들이 보통 1월 달에 대부분 마감을 하는데, 그거보다 이제 느린 보통 4월, 5월 정말 느린 학교들은 이제 7월까지도 대부분 받아주고 있고, 지금 아리조나 스테이트도 지금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립대, 주립대, 전공 순위, 전체 순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뭐 전체 내셔널 랭킹만 말씀드렸지만 내셔널 랭킹에서는 100위권이지만 또 뭐 전공 랭킹이 30위권, 40위권으로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단순히 내셔널 랭킹에서 이거 100위권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되게 안 좋은 대학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생각보다도 미국 대학들은 대학도 보지만 전공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좋은지도 많이 고려를 하니까 그것도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커먼앱을 보통 이제 많이들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커먼앱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대학교들은 저희 같은 이제 유학원들을 통해서 지원할 때 직접 굉장히 심플하게 지원하는 그런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지원해드리면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오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이제 지원해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빨리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패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아마 이전이나 다른 곳에서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말씀드린 대로 내신 성적이 이제 2.5,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는 약 4에서 5.9 또는 6등급. 토플도 뭐 8, 90점이 아닌 61에서 한 70점. 그리고 입학도 8월 학기만 되는 건 아니고요. 1월 학기 또는 심지어 5월 학기도 받아주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요거까지도 한번, 왜냐면은 이제 한국 고등학교를 보통 이제 11월에 수능 보고 1월, 2월에 결과를 나왔는데 이제 좋은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미국 대학을 가고 싶은데 이미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9월까지 기다리기가 뭐 하니까 보통 5월에 미리 가서 어느 적당한 대학교 가서 나중에 편입을 노리는 학생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제 학생들은 이 패스웨이라는 자체가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학교는 한 학기, 어떤 학교는 두 학기, 어떤 학교는 세 학기. 기본적으로 두 학기를 기본적으로 이수를 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은 영어 과정이 아니고 정규 과정이고 학점 인정 그대로 되고 2학년을 올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론 이제 일부 영어 성적이 너무 낮은 학생들은 영어 점수에 따라서 이제 영어 과목들이 많이 추가될 수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점을 다 인정을 받고 2학년으로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비도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국제학생들의 센터가 따로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가 부족하고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고 미국의 생활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어떻게든 학교에서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제학생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비용이 조금 차이 난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미국 대학들은 한 학기에 얼마, 1년에 얼마가 아니라 학점 단위로 사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많아 보이지만 그 대부분 또 장학금으로 많이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실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학비랑 크게 차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장학금도 주네요. 네. 네. 장학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국제학생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제학생들이 영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부족한 과목들에 대해서 1대1로 과외도 하고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시간을 정해서 그 특정 담당자랑 이제 약속을 잡고 수업이나 과제물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공항 도착해서 학교까지 가고 또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생활할 때 사실 초기 한 1, 2주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 이 부분을 다이렉트로 가는 학생들한테는 그냥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패스웨이 온 학생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공항에서 저렇게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은 단순히 이제 공부만 하는 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인턴십이나 취업에 대해서도 국제 학생들이 대부분 미국 가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인턴십이나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똑같이 현지 로컬 학생들하고 똑같은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서 이제 취업에 대해서도 취업센터에서 그 국제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학금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많은 대학들이 장학금의 기회를 많이 주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서류는 이건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네네. 서류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대학교가 다 그 패스웨이 국제 유학생을 위한 전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US 뉴스의 랭킹인데요. 이런 학교들은 패스웨이가 없습니다. 뭐 이런 학교가 할 이유가 없죠. 학생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할 이유가 없지만 한 쭉 해서 한 70위권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패스웨이 이렇게 보면 아메리칸이나 77위, 그다음에 79위에 베일러 같은 경우 이런 학교 굉장히 사실 명문이거든요. 아메리칸은 뭐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의 자존심이라는 그런 대학교인데 이런 학교들도 이제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 약간 더 내려가면 뭐 이제 그 97위 세인트루이스나 아니면 어번 뭐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플로리다 그리고 유타, 그다음에 아리조나 스테이트, 일리노이 공대, 일리노이 공대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툴루사, 버몬트 뭐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생각외로 이런 패스웨이를 하는 학교 많은데요.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 그 사이에도 지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외국 학생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받기를 원하고 이게 이제 경제적인 학교의 재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약간은 이제 외곽지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어떤 문화적인 그 섞임, 그 융합을 위해서도 이제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회를 외국 학생들에 대한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합니다. 장학금을 어떤 걸 주는지 한번. 네, 장학금을 뭐 저희가 이제 이런 학교 여기에 있는 표현 학교들이 좀 많이 샘플 익숙하지는 않으신 학교들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보다는 100위권 언저리에서 높은 학교로 볼 수 있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최소 3,000불에서 최대 2만 불까지 주고 있고 또 일부 학교들 중에서는 그 이상도 저희가 제공하는 케이스를 봤는데요. 다음 표에 나오는 여기는 저희 최근에 이제 저희 유학원을 통해서 나간 학생들이 저희 학생들이죠. 장학금을 받은 케이스들입니다. 물론 일부 학생들 중에서 SOT라고 하는 거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미국 홈스쿨링 시스템으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성적 우수자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장학금들이 나오더라고요. 매년 뭐 12,000불, 6,000불, 4,000불, 15,000불 이렇게. 그 애리조나 주립대가
저희가 뭐 오늘은 학교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지 못했지만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설명을 했죠? 네,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많이들 참석해주세요. 네. 이 학교가 사실 랭킹으로는 한 110위권이긴 하지만 그 비즈니스와 그다음에 엔지니어 전공이 한 30위권, 40위권으로 굉장히 높은 전공에 그렇죠. 있는 학교예요. 그런데 이 학교가 장학금을 최근에 국제학생들한테도 최저 한 4,000불에서 최대 한 12,000불 매년 15,500. 15,000, 예, 네. 최대 15,500불까지 제공하고 네. 있고요. 저희 학생 중에서는 이번에 12,000불, 4년 동안 48,000불 받은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성적 낮아도 뭐 한 4,000불에서 6,000불 정도 받은 학생도 있고. 이게 이제 세인트루이스. 네, 세인트루이스 97위, 네. 94위 탑 100 안에 들어가는 학교인데, 네. 성적과 그다음에 영어, SAT를 잘 제출하는 학생들은 네. 풀장학금도 줍니다. 풀장학금. 왜냐하면 이 학교가 원래 학비가 이제 밑에 보시면은 47,500불이면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되는 학교인데요. GPA가 3.85, SAT가 1,390 또는 ACT가 30점 이상.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죠. 네, 거기에 이제 Separate Application Required라는 거는 이제 에세이를 얘기합니다. 에세이를 잘 쓰고 대신에 이제 이 학교가 아무래도 풀장학금을 줘야 되다 보니까 12월 1일까지 신청을 하긴 해야 되더라고요. 빨리 신청을 해야겠네요. 근데 풀장학금이면 해볼 만한데요. 네, 충분히 도전해볼 만. 왜냐면은 1,400까지는 물론 1,400 넘어가면 좋긴 하지만 근데 3.85에 1,400 정도면은 충분히 한번. 왜냐하면 이 학교가 그래도 미주리에서 물론 더 좋은 학교도 많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그 학업이나 이런 부분이 우수한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 때 충분히 메리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학교가 이제 USF라고 사우스 플로리다. 이 학교는 12,000불이면은 별로 많지 않네라고 느껴지시겠지만 그러나 이 학교의 학비가 사실 17,000불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 GPA에 1,340의 SAT 아까보다 조금 더 낮죠. 그러면은 거의 1년에 한 5,000불 정도 수준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0이 조금 힘들긴 하겠네요. 근데 이것도 저희 학생 중에 4.0이 아니고 3.8 그 다음에 SAT가 한 1,300, 한 60점 넘어가니까 그래도 12,000불 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딱 저 점수를 맞춰야 준다가 아니라 약간의 유도리는 발휘를 하니까 학생이 혹시 GPA가 약간 낮으면은 SAT를 높이면 학교에서는 장학금의 기회를 제공하니까 이 학교도 보시고 이 학교도 약 한 104위 정도 되는 굉장히 너무 우수한 학교죠. 그 다음에 애리조나. 아까 말씀드렸던 애리조나. 제가 좀 좋아하는 애리조나. 이 학교가 이제 최대 15,000불. 물론 이제 이 학교의 전체 학비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요게 31,000은 아니고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한 33,000 정도 약간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 수준 될 것 같아요. 한 15,000불 정도 수준.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학교가 하나 있어요. 특이한 캠퍼스 학교가 아니라 레이크 하버스라고 이 캠퍼스의 학비는 10,00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10,000불 정도 돼서 1년에 약 한 30,000불 정도면 토탈 생활을 할 수 있는데 20,000불. 20,000불.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여기는 SAT 필요 없습니다. 영어 점수가 높고 그 GPA가 높으면은 여기는 5,000불 받으면은 약 한 15,000불에서 20,000불 미만으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 물론 이 캠퍼스는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전공이 있지는 않고요. 1, 2학년 때 기본적인 전공, 제너럴한 전공을 하고 3, 4학년 때 본교로 가거나 아니면 더 좋은 학교로 편입을 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5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분교 개념이 아니고요. 다 같은 학교입니다. 졸업장도 똑같이 나오고 다만 이제 있는 전공들이 약간씩 다른데 1, 2학년 때는 어차피 제너럴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하버스 캠퍼스가 되게 작아요.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캠퍼스인데 거기가 작기 때문에 그다음에 새롭게 런칭됐기 때문에 학비를 원래 10,000불밖에 안 받습니다. 10,000불 정도밖에 안 받고 거기에 장학금을 좀 좋은 성적이면 한 5,500불까지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뭐 한 5,000불 학비로 다닐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는 기숙사가 이제 필수가 아닙니다. 근데 다른 학교들은 이제 1학년 때 이제 기숙사 필수인 학교 많은데 이 학교는 이제 기숙사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자취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기숙사는 이제 먹고 자고 뭐 하는 거 다 합치면 10,000불 정도 되는데 1년에 10,000불 정도 되는데 자취를 하면 그보다 훨씬 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1학년, 2학년까지 뭐 4학년까지 이제 뭐 일부 경영 전공들이 있기 때문에 4학년까지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내가 꼭 그 전공이 아니라 하면 이제 제너럴 스터디를 먼저 하신 다음에 본교로 3, 4학년 때 이제 본교라기보다 이제 메인 캠퍼스로 본교 가셔도 됩니다. 혹은 다른 학교로 편입하셔도 되고 똑같은 졸업장이 나와서 굉장히 정말 저렴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이제 애리조나 스테이트의 하바스, 레이크 하바스 캠퍼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를 이제 지원하려면 어떤 절차가 이제 있어야 되나요? 네, 뭐 저희가 몇 번 계속 설명했지만 이제 요거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는데요. 일단은 전공 선정을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 선정과 본인의 내신과 그다음에 영어 준비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좀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학교를 보시고 왜냐면은 학교부터 보고 전공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전공을 먼저 보고 학교를 선택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류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지원하고 이제 합격 확인하고 또 장학금 이 부분은 이제 뭐 학교 랭킹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장학금은 굉장히 사실 저희들이 예전에는 미국 대학을 가는 거는 장학금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 학교들이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많은 학교들을 원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많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해연유학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제 서비스를 해주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명문대학교를 가는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대학교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오시면 이제 10학년 때 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명문대를 가시는 분들은 10학년을 마치고 최소한 늦어도 10학년을 마치고 정도 뭐 이 정도 10학년 다닐 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11학년 들어가자마자 오신다든지 해서 저희가 교과, 비교과 준비라든지 에세이 첨삭이라든지 저희가 대신 써드리지는 않습니다. 에세이 첨삭해드리고 보다 이제 학생이 뭘 써야 될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 스토리를 잡아드리고 같이 스트림을 같이 잡아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학교 지원하고 비자 지원하고 숙소 예약하고 출발 전까지 저희가 수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세로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입학 지원, 장학금 지원, 빨리 이제 합격도 확인해드리고 비자나 숙소 예약 이런 것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오늘 1시간 7분 지금 지났는데요. 자, 혹시 질문 답변이 예. 질문 답변이 있으시면 질문 답변을 주시고요. 잠깐만 뒤에 저희가 짬을 이용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내일은 캐나다 대학교 이제 개요하고 패스웨이 오늘하고 비슷한데 캐나다는 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캐나다는 왜 이제 미국 대학을 안 갔고 캐나다 대학을 갔는지 그 캐나다 대학만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알려드리고 싱가포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싱가포르 정부초청대학교 비즈니스 스쿨들입니다. 에섹하고 프랑스계 에섹하고 그다음에 SPJ하고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화요일 날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학사과정, 석사과정 같이 해드리고 수요일 날은 페이스 대학교인데 뉴욕에 있는 페이스 대학교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석사과정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5일 날은 싱가포르 PSB IT 과정 이게 싱가포르 사립대학교인데요. 이제 영국이나 호주의 대학교 학위과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이제 송도의 글로벌 캠퍼스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의 대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6일 금요일 날은 영국대학교 정규. 혹시 이제 미국 대학교와 아울러서 이제 영국대학교를 같이 지원하시고자 하면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사실 좀 많이 지나서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고 한 1, 2분 정도 있다가 타이핑 치시니까 시간이 걸리시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희 이제 신청했던 이제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신속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여태까지 이제 1시간 10분 정도를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혹시 다음에 더 많은 부분 또 개선해서 또 다음 설명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회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